아, 이봐, 김프로. 네, 부장님. 이 요즘 프로 붙이면 다 좋아 보인다면서? 네? 아, 왜 에어팟 프로? 아, 맥북 프로? 그 버즈 프로? 프로 하나 진행시켜봐.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갤럭시북 프로 360을 써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난번 언박싱 영상 촬영을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제공받은 제품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갤럭시북 프로 360이라는 제품이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과연 이 제품이 나의 필요성에 맞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본 결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문서 작업 사무용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얇고 가벼운 휴대성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용도로 얕게 쓰이는 거지 막상 제가 써보니까 진짜 프로페셔널 프로들이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로라는 네이밍은 사실 적절하진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적합한 네이밍은 갤럭시북 멀티 360 이 정도가 더 어울리지 않았나. 진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가 아닌데 왜 자꾸 프로라고 하는 거지? 아, 혹시 2% 부족할 때 그 프로인가? 일단 이 제품은 절대로 가성비 랩탑이 아닙니다. 사실 투인원 제품들은 가격대가 원래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북 프로 360은 비슷한 제품군에 비하면은 가격대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가장 비슷한 예시로 HP의 드래곤플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타이거 레이크 i7 램 16기가, 내장 스토리지 512기가 거의 비슷한 사양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가 얘는 SAMOLED, 걔는 IPS 디스플레이, 얘는 썬더볼트 4가 하나고 걔는 썬더볼트 4가 두 개고, 대신 갤럭시북에는 갤럭시 생태계를 쓸 수 있는 삼성 앱을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대신 또 드래곤플라이에는 LTE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갤럭시 북 프로 360에는 와이파이 모델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드래곤플라이보다 가격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삼성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20만 원을 더 지불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시장 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제품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북 프로 360은 이제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지, 그게 또 중요할 텐데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갤럭시북 프로 360은 사실 가장 적합한 용도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무용으로 쓰거나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멀티태스킹으로 필기도 같이 하거나 이런 용도로 가장 적합하고요. 거기에 삼성 갤럭시와의 연결성을 이용해서 삼성 노트에서 필기한 내용을 내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에 가볍게 잠깐 머리 식히는 용도로 게임 조금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물론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게임 사양이 높아지면 오히려 머리를 식히려다가 더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컨텐츠 소비용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컨텐츠 소비 용도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2% 부족할 때 그 프로가 맞는 것 같다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Full HD예요. 이 갤럭시 10만 해도 WQHD 플러스거든요. 거기다가 스피커 스펙도 이전에 나왔던 플렉스2에 비하면 더 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컨텐츠 소비 측면에서는 태블릿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이렇게 합판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책상에 막혀서 반사되어 들리는 소리로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태블릿 모드로 전환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아예 이 상판이 스피커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 틈 사이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약간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색 표현력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화면만 보셔도 얼마나 색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색 표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색 표현이 더 중요한 사진 작업, 그래픽 작업 용도에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정도는 엄청나게 레이어를 많이 쓰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큰 문제 없이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영상 작업 용도로는 애매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요. FHD 소스거든요. 이 FHD 소스 같은 경우는 색 보정이나 컷 자막, 효과 뭐 이런 거 다 넣고 돌려도 여기서 보시면 전체 화질 요걸로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혀 끊김도 없고요. 빠르게 재생을 해도 부드럽게 잘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프리미어 프로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설정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고품질 재생이라고 있어요. 이게 영어 모드에서는 뭐라고 나오더라? 하이 퀄리티 플레이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고품질 재생을 해놓고서는 재생을 해보면은 굉장히 편집이 어려워집니다. 고품질 재생을 하자마자 심지어 2분의 1 해상도에서도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재생을 끈 상태에서만 이제 FHD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즉 프로들이 쓰기에는 좀 아쉽다. 그리고 제가 인코딩까지 해봤는데 H.264로 해놓고 지금 크기가 1920-960입니다. 저는 1대2 비율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드웨어 가속으로 해놓고 하드웨어 가속이 제일 빨라요. 목표 비트 전송률을 한 20 정도로 적당히 낮게 잡아놓고 대기열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소스부터가 꽤 걸리죠. 이게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영상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분짜리 FHD 뽑는데 25분 정도 걸린다. 사실 빠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느린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 작업도 가능하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로 작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진짜 약간 2% 부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가볍게 브이로그 같은 거 편집하실 분들은 이걸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프로 용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멀티 유저를 위한 제품인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씩 얕게 다양한 용도로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이제 제가 왜 자꾸 프로라고 하는 거지? 혹시 2% 부족할 때 그 프로인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문 인식이 자꾸 먹통이 됩니다. 제 경험상 절전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화면을 덮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열어서 지문 인식을 해보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또 이런다니까요? 보세요. 안 열리는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안 열리는 거 봐. 안 열려. 왜 이랴? 저는 일부러 제 리뷰 올리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리뷰를 잘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지문인식 다들 잘 하고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전 모드를 했다가 풀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지문인식 먹통이 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 방금 전에 심지어 이거 촬영하려고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이거 무슨 일인지 지금 주말을 끼고 있어서 센터에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확인해보고 해결이 되면 공지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관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촬영할 때는 정말 예쁘게 반딱반딱 닦아가지고 촬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리얼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쓰던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습니다. 그냥 손으로 한번 잡으면 바로 이렇게 지문이 남거든요. 여기로도 한번 볼게요. 여기 손가락 모양대로 방금 지문 남은 거 보이세요? 여기? 지문이 그냥 만지는 족족 남고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참 디자인 예쁘게 뽑아놓고 이게 지문이 너무 잘 찍히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상판이 타이핑할 때도 막 흔들린다고 하던데 많이 흔들리나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글이나 뭐 리뷰 같은 게 어딘가에 올라왔나 봐요. 타이핑만 해도 화면이 흔들린다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게 제가 타이핑을 해서 책상이 흔들리는 거지 이 상판이 막 흔들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화면이 넘어가나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흔들흔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사실 이게 투인원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필기도 좀 하고 싶고 터치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필기를 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화면이 좀 상판이 흔들립니다. 흔들흔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문제냐라고 하기에는 제가 쓰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 얘는 정말 프로예요. 얘는 프로를 위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사실 이렇게 하면은 찍거나 터치를 하거나 필기를 하면은 상판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노트북들이 이 상판이 굉장히 얇고 잘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투인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젖혀지는 각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각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쳐도 잘 넘어가지 않지만 이런 투인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는 각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미는 대로 그냥 밀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힌지 부분에다가 뭔가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적당한 각도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필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좀 덜 흔들리게. 그렇지만 그러한 장치는 없다. 태블릿 용도로 쓰고 싶다, 필기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만 하는 제품이라는 점. 다음번에 나올 때는 뭐 여기 힌지 부분에 약간 고정할 수 있는, 각도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태블릿 모드 얘기 나온 김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요.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하는 안내창이 납니다. 얘를 누르면 태블릿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는데요. 태블릿 모드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반대편에 있는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모두 잠깁니다. 그래서 태블릿 모드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사용을 하시든 간에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니 플렉스 때는 밑면이 납작해서 뒤집었을 때 안정감이 있어 보였는데 프로 360은 밑면이 납작하지 않아서 뒤집었을 때 화면이 들리거나 그런 불안정한 모습일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뒤집었을 때 하판에 있는 4개의 고무 패킹 때문에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이 사이에 틈새가 생깁니다. 그치만 사실은 이렇게 해도 울퉁불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필기할 때는 전혀 뭐 지장 없이 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4군데의 고무 패킹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을 눌리면 살짝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필기에는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360도 돌아가는데 그럼 겔탭처럼 쓸 수 있나요? 특히 화면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태블릿 모드에서 화면 분할 가능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작업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지금 진행 중인 작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분할 화면에서 쓰고 싶은 작업을 길게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끌기, 왼쪽으로 끌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끌기를 해보시면 한쪽에만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띄울 화면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 두 화면을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은 최대 2개까지 듀얼 화면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 크기는 이런 식으로 넓히고 좁히고 하면서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씩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강의창 띄워놓고 필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 화면은 태블릿 모드를 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태블릿 모드로 들어가면 또 그대로 이렇게 듀얼 멀티태스킹 화면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탭과 연동성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갤럭시 탭 위쪽에 설정창을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세컨드 스크린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S7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추가한 디스플레이를 복제를 해서 같은 화면 복제를 할지 아니면 확장 화면으로 확장을 해서 쓸지 다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조 모니터로 갤럭시 탭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S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필압은 동일하게 4096필압인데요. 중요한 건 S펜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고속 촬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갤럭시북 프로 360에서 선이 따라오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선을 그리다 보면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S펜 얘기 나온 김에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플렉스 2에 들어간 것과 다르게 이 S펜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S펜을 리모컨처럼 사용하는 에어 액션은 쓰실 수가 없어요. 대신 배터리는 없는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화면 가까이에서 누르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셀렉트, 새 노트 작성, 모든 노트 복귀 이런 것들을 다 쓰실 수 있고 요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 S펜과 없는 S펜의 차이점은 이 영상에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다뤄드렸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유용하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수납하는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쓸 수는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얘를 붙이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이 노트북을 닫을 때 딱 닫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다 자석이 들어갑니다. 노트북에는. 그 자리에 붙는다, 그냥 자석이 있어서 붙는다, 이런 정도여서 굉장히 튼튼하게 딱 붙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S펜 보관에 있어서는 약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게이밍 테스트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그는 사실상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고요. 오버워치 정도는 1080에 60프레임 정도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할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임 드랍과 약간의 렉을 곁들인, 우선 노트북 사양부터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13.3인치 타이거 레이크 i7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 16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고요.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3.3인치, 15.6인치 두 가지 모델 모두 메모리 카드는 온보드 방식이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고요. SSD는 바꿔 끼울 수는 있는데 15.6인치에만 하나 더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설정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성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 테스트이니만큼 저는 최대 성능으로 설정을 해놓고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오버워치는 1080 60프레임까지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정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렉도 안 걸리고 뭐야 할만하네 싶었는데요. 딱 두 판째 들어가니까 바로 프레임 드랍과 발열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FPS 게임은 기본적으로 60프레임 정도는 돼야 할 맛이 나잖아요. 프레임 드랍도 있고 중간중간에 자잘자잘하게 렉도 보여서 결론적으로는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하다 보면은 좀 아쉽긴 하다. 특히 딜러 유저라면 실력 발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열차게 돌리고 있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가. 역시 항상 발열은 이쪽에. 배틀그라운드는 우선 기본 옵션이 매우 낮음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그래픽 사양 낮음으로 설정을 해도 렉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고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픽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당겨서 봐도 저게 적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고 결과적으로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배그는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냥 일반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단자고요. UFS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USB 단자들은 보시다시피 다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썬더볼트 4고요. 다른 종류의 USB를 연결하려면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구성품은 잘 챙겨줬더라고요. USB-A 어댑터랑 HDMI 어댑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가위식으로 들어갔는데요. 키감은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 오른쪽 쉬프트 키가 온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센서는 이 전원 버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자주 먹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화면 비율은 16:9 비율인데요. 영상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끊겨 보이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 제품은 딱 삼성 생태계 앱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가볍게 얇게 들고 다니면서 S펜으로 필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멀티태스킹으로 한쪽 화면에는 인터넷 강의 띄워놓고 한쪽 화면에는 필기 띄워놓고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나는 AS가 중요하다, AS 이런 거 알아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국산이 최고거든요. 삼성, LG 이런 분들한테 알맞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제품이 맞다는 점. 그런데 지금 사전 예약 기간 사은품으로 버즈 프로를 주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1분짜리 언박싱한 영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딱 3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저는 뒷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쪽은 허위사실 유포를 했네요. 둘째, 저는 어떤 제품도 어떤 브랜드도 억지로 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척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